프로세스에 올인하면서 한일 관계를 좀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그냥 혼자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나라라고 하는 게 일본 안에서도 여론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화이트 리스트가 나왔을 경우에 저는 이게 당연히 이 조치는 현금화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둔 조치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일에 시행이 되고 난다면은 그로부터 이제 이게 포괄적인 허가가 개별적인 허가로 이게 바뀌는데, 개별적인 허가로 갔을 경우에 최단으로 9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90일을 계산해 보면은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압수 자산이 현금화되는 시점이 그 당시에 얘기가 됐었을 때 지금쯤 올해 연말쯤이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월이라고 하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절묘하게 이걸 역산을 해가지고 7월 초에 발표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현금화를 한국에서 좀 고민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다. 그러니까 현금화가 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조치, 또는 현금화를 좀 한 번 더 미룰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갖다 한국이 취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일본이랑 1대1로 만나가지고 좀 대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좀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정학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었고 역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거를 명분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그런 조치였다.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196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그 문제로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여러 가지 조치들하고도 맞지 않는다. 예컨대 75년에 법을 만들어서 77년부터 몇 년 동안 했던 청구권 자금을 통한 보상하고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2007년부터 한 2년 정도 또 우리가 추가 보상을 했거든요. 개인당 2천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해왔던 것들, 이게 다 청구권 협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왔던 것이고, 청구권 협정 이후에 이 책임은 한국 정부가 떠안는 걸로 우리가 해왔던 건데, 그거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판단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십니다. 근데 70 몇 년도에 했던 그 조치의 전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근데 어쨌거나 박정희 정부도 이 기본조약과 청구권 해석에 대한 기본 입장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실시했던, 그래서 2005년도 법안 만들어서 2007년부터 실시했던 그 조치도 전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전제로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국 정부가 실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가 해석했던 것과 똑같이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거에 불과하고 그것의 법적인 성격의 문제는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 말로부터 해석되는 그러한 여지인 것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요 공백이 있어가지고 공백을 대법원이 거기다가 판단을 갖다 내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 불법성이라든지 거기에 배상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공히 서로 용인하면서 이거를 공백으로 남겨놓고 이거를 서로 간에 편리한 대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65년 체제로 존재해 있었는데 그거를 이 공백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또 일본도 여태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놔두자라고 한 식으로 이렇게 놔뒀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노 따로의 그 담화 같은 거는 일본의 입장으로 그냥 여기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965년 체제가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합의할 수 없는 거를 합의한다라고 하는 걸로 와서 서로 간에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놨던 그러한 합의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사법부와 일본의 정부가 서로의 주장으로 채워버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의 작금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유독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국의 헌법과 한국이 그동안에 이 정부가 박정희 정부 이래로 지금까지 줄곧 있어왔던 그 정부가 기본조약과 청구협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 정부의 공식 해석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놓고 판단을 하면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도 이미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의 판단이 이미 나왔었던 것이고요. 이 판단의 근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판단한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닐 뿐더러 사실은 이제 사법농단이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만약에 그때 사법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열려가지고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버렸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전개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법적인 판단으로 맡기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정부가 준비도 하고 또 일본하고 좀 교섭도 하고 일본 정부도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교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도 일본도 놓쳤다. 가지지 못했다. 그게 지금의 작금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1965년 체제에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965년 체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1965년 체제를 많은 사람들은 1965년도에 맺은 기본조약과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한일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기초라고 1965년 체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법적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일 관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법적 기초가 굉장히 취약한 기초였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고 그 서로 다른 해석을 서로 용인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일 관계의 그 기초에 이게 기둥이 있는데 기둥의 모습은 갖추어 놨지만 그 안이 비어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기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1965년 체제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여태까지 그냥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다가 조금씩 철근도 몇 개 더 넣고 조금씩 콘크리트도 거기다가 넣혀가지고 이렇게 그럭저럭 여태까지 유지해 왔는데 대법원 판결이 딱 나온 이상에는 이젠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965년 체제가 이렇게 취약한 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개문 발차식으로 한일 관계가 1965년도에 정상화되고 거기에서 관계를 맺고 경제 관계도 맺고 안보적인 협력도 하고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가 건물을 올린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건물을 올릴 때 이게 고층 건물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한 5층 정도 올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아마 올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때쯤 되면은 우리 후배들이 지혜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타결을 하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일단 개문발차식으로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5층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한일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 그 어떤 양자 관계보다 굉장히 좋은 양자 관계를 사실은 내용적으로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관계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층 건물에다가 인테리어도 충실한 그런 것들이 그 위에다가 막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올릴 때마다 조금씩 또 기초에서 흔들리니까 다시 내려가가지고 거기다 기초 작업 다시 하고 또 올라가서 올리고 또 내려가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관 발전하면 할수록 기초가 흔들려가지고 계속 역사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막 작업을 하고 그랬던 게 계속 우리의 한일 관계의 역사였던 겁니다.
근데 의외로 밑에 만들어진 그 기초들이 사실은 의외로 괜찮은 그런 질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65년의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65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꽤나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더 이상 부수지 않고 그거를 살려서 그러한 노력들을 살려서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별로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논리를 일본이 제기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가